이거 우리 집이 불타기 전 아버지 양복에서 본 거랑 똑같네요. 구두를 닦던 준호는 신사의 외투에 달린 반짝이는 금단추를 보고 놀라며 말했다. 뭐라고? 같은 단추를.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데? 노신사는 깜짝 놀라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노신사는 왜 금단추와 준호 아버지 얘기에 이렇게 당황을 하는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는 무료이니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시고 이 구두 닦기 소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청 후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평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서울 명동 거리 한복판, 오후의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내리쬐는 가운데 작은 가죽 의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엔 낡아빠진 나무 상자 안에 구두약과 솔들이 어지럽게 담겨 있죠. 13살 소년 준호가 무릎을 꿇고 앉아 한 중년 남성의 검은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다 됐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네주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죠. 준호는 그 돈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계산해 봅니다. 오늘 벌써 3번째 손님이니까 3,000원. 아직 목표까지는 멀었습니다. 오늘은 꼭 5켤레는 닦아야 해. 그래야 저녁에 엄마 약을 살 수 있어. 준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음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명동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구두 닦기에게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운동화를 신고 다니거나 설사 구두를 신어도 집 근처 세탁소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된 지 벌써 5년. 그동안 이 작은 구두 닦기 자리가 준호 모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집에서 남의 집 빨래를 받아서 하는 일을 했지만 최근 들어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준호야, 무리하지 마라. 엄마가 빨리 나아서 일하면 되니까.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누렇게 뜨고 밤마다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시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돈이 아까워서 계속 미루고 계셨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준호는 상자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오늘도 3켤레밖에 못 닦았네요. 2,000원이 부족합니다. 어머니의 소화제라도 사드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나이 지긋한 남성이 준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그 남성은 위험 있는 외모에 값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가 신고 있는 구두는 준호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구두 좀 닦아주겠나? 남성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준호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소를 집어들었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준호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급 구두를 닦을 기회는 흔하지 않거든요. 혹시 팁이라도 더 주실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구두를 닦는 동안 준호는 자연스럽게 그 남성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어딘지 쓸쓸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그가 입고 있는 검은 외투의 단추가 준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반짝이는 금색 단추. 그것도 아주 특별한 무늬가 새겨진 단추였습니다. 준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 무늬, 그 모양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마치 꿈속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준호가 구두 닦기를 마치고 일어서자 남성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구두 닦기 값으로 10,000원이라니 평소에 10배나 되는 돈이었거든요. 아저씨,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됐다. 잘 닦았으니까. 남성은 뒤돌아서려다 말고 문득 준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오래 머물렀어요. 꼬마야, 너 혹시 여기서 오래 일했나? 네, 한 5년 정도요. 그럼 이 근처에서 사나? 아니요. 청량리 쪽 시장 근처에 살아요. 여기까지 지하철 타고 와서 일해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 이상 묻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돌아서서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 표정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10,000원을 꼭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어머니의 약도 사고 저녁 반찬도 조금은 나은 걸로 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준호는 계속 그 남성의 금단추를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마치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 같은 답답함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으셨지만 준호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준호야, 오늘 어땠어? 엄마, 오늘 대박 났어요. 어떤 아저씨가 10,000원이나 주셨어요. 준호는 신이 나서 돈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진짜 기쁨이 스며들었어요. 정말 우리 준호가 정성스럽게 일해서 그런 거야. 고마워, 아들.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금단추를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었는데 말이에요. 준호는 그날 밤 내내 뒤척였습니다. 그 금단추의 무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그 반짝이는 단추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준호가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고 그 사람의 양복에 달린 똑같은 금단추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꿈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준호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얼굴이 부어 있으셨지만 아들이 끓여준 국을 맛있게 드셨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가시는 거 어때요? 어제 번 돈으로 진료비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다, 준호야.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 약국에서 소화제나 사 먹으면 나아질 거야.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 가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명동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구두 닦기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어제 그 남성이 나타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올까? 그러면 그 금단추를 다시 자세히 볼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오전 내내 몇 명의 손님이 왔다 갔지만 어제 그 남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김밥 한 줄로 간단히 요기를 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정말로 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검은 양복, 똑같은 위험 있는 걸음걸이였어요. 준호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소년이군. 남성은 준호를 알아보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친근한 표정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두 닦아드릴까요? 그래, 부탁한다. 이번에는 준호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구두를 닦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아저씨는 이 근처에서 일하세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너는? 학교는 안 가나? 학교는
잠시 쉬고 있어요. 엄마가 아프셔서 제가 돈을 벌어야 해서요. 남성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군. 힘들겠다. 괜찮아요.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준호는 구두를 닦으면서 슬쩍 그 남성의 외투를 바라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금단추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단추 가운데에는 작은 독수리 무늬가 새겨져 있고 그 주위로 복잡한 문양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쳤습니다.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특별한 날에만 입으시던 양복이 있었어요. 그 양복에도 똑같은 금단추가 달려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단추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남성이 자신의 외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아주 오래된 거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추지. 특별한 의미요? 옛날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같은 걸 했었거든. 준호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라고? 혹시 아버지도 그 동료 중 한 명이었을까요? 혹시 제 아버지를 아실까요? 준호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남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데? 저희 아버지 성함은 박민수예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양복에 그런 금단추를 달고 계셨어요. 남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민수라고 했나? 네, 맞아요. 혹시 아세요? 남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모르겠구나. 박민수라는 사람은 모르겠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소년아, 내 아버지 일은 정확히 뭐였지? 어머니 말씀으로는 큰 회사에서 일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후에 집에 불도 났고 남성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아, 맞다. 우리 집이 불타기 전에 아버지 양복에서 떨어진 단추 하나를 주워뒀어요. 그것도 아저씨 것이랑 똑같은 금단추였어요. 남성이 깜짝 놀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같은 단추를? 네, 집에 가져다 뒀어요. 보여드릴까요? 남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됐다. 그는 서둘러 10,000원을 건네주고는 일어섰어요. 어제보다 훨씬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소년아, 앞으로 함부로 그런 얘기하지 마라. 위험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요? 왜요? 하지만 남성은 대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더욱 혼란에 빠졌어요. 왜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당황하는 걸까? 그리고 위험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날 저녁 준호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오래된 상자를 뒤졌습니다. 불에 타고 남은 아버지의 유품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그 안에서 작은 봉지를 찾아냈습니다. 봉지 안에는 그때 주워둔 금단추가 들어 있었어요. 준호가 단추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로 그 남성이 달고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독수리 무늬, 주변의 복잡한 문양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이상해. 왜 똑같은 단추를 가지고 계실까? 준호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그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그 남성은 아버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내일은 꼭 이 단추를 보여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그 금단추를 소중히 넣고 어머니께 아침 인사를 드린 후 명동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반드시 그 남성에게 단추를 보여드리고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기다려도 그 남성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오후 2시쯤 나타났는데 시간이 점점 늦어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초조해하며 계속 길 저쪽을 바라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혹시 어제 제가 너무 많은 걸 물어봐서 기분 나빠하신 건 아닐까? 준호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성이 유일한 단서였는데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늦게 준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나 친구들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어머니께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죠.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는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빨래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더욱 힘들어 보이셨어요. 숨을 헐떡이시며 중간중간 허리를 짚고 일어나셨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일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셨는지, 어떤 분들이랑 같이 일하셨는지.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늘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빨래를 계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최태수 그룹이라는 큰 회사에서 일하셨어. 거기 회장님을 모시는 일을 했지. 최태수 그룹이요? 응. 아주 큰 회사야. 내 아버지는 거기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어. 회장님도 아버지를 많이 아껴주셨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를? 그건 복잡한 일이었어. 회사 안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 아버지가 그 일에 연루됐다고 누명을 쓰셨거든.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명이라고요? 무슨 누명이요?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어.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회사에서 쫓겨나셨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럼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네요? 그런 셈이지.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셨지만 결국 못하고 가셨어. 준호는 주머니 속 금단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남성이 최태수 그룹과 관련이 있을까요? 같은 단추를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아버지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는 뜻일 거예요. 엄마, 최태수 회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어. 70대 정도? 아버지 말로는 무서운 분이기도 했지만 의리도 있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준호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70대, 위험 있는 모습. 혹시 그 남성이 최태수 회장일까요? 엄마, 혹시 최태수 회장님 사진 같은 거 없어요? 사진이 왜 필요해? 그런 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준호는 더 이상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그 남성이 최태수 회장이고 아버지의 옛 상사일 거라고요. 그날 밤 준호는 잠들기 전에
오래된 상자를 다시 뒤져봤습니다. 혹시 아버지와 관련된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상자 맨 아래에서 반쯤 타버린 양복 조각 하나를 발견했어요. 불에 타서 대부분 사라졌지만 옷깃 부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옷깃에서 실로 꿰맨 흔적을 찾을 수 있었어요. 분명히 단추가 달려있던 자리였습니다. 준호는 금단추를 그 자리에 대봤더니 크기가 정확히 맞았어요. 역시 아버지 양복에 달려있던 단추가 맞아. 다음 날 준호는 다시 명동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 남성을 만나서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각오였어요. 하지만 또 하루 종일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최태수 그룹 본사로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일했던 곳이니까 거기서 뭔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최태수 그룹 본사는 강남에 있는 거대한 빌딩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주눅이 들었어요. 이런 곳에서 아버지가 일하셨다니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로비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경비원이 준호를 가로막았거든요. 꼬마야, 여기 왜 왔어? 저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요. 경비원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꼬마야, 회장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집에 가거라.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거든요. 아버지? 내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이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박민수라고. 경비원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뭔가 아는 것 같았어요. 박민수?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잠깐만. 경비원이 다른 직원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꼬마야, 여기서 기다려. 위에서 사람이 내려온대.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준호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혹시 박민수 씨 아들이니? 네, 맞아요. 내가 내 아버지랑 같이 일했었어. 비서실의 김 과장이라고 한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만났네요. 아저씨, 제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어요? 김 과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준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하자. 카페에 앉은 김 과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회장님도 많이 아껴주셨고. 그런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 누군가가 내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웠어. 회사 기밀을 빼돌렸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말이야. 준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게 죽으신 거네요? 그렇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증거들도 다 사라졌고 진실을 밝히기엔 너무 오래됐어. 김 과장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꼬마야, 이제 그만 잊고 살아. 괜히 옛날 일 들춰내면 너만 다칠 수 있어. 하지만 준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금단추를 꺼내 보여줬어요. 아저씨, 이거 아세요? 우리 아버지 양복에 달려있던 건데. 김 과장이 그 단추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최태수 회장님이 특별한 직원들에게만 주시던 단추잖아. 내 아버지도 받으셨구나. 그럼 회장님도 이런 단추를 가지고 계실까요? 당연하지. 회장님 외투에 항상 달려있어. 준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 남성이 바로 최태수 회장이라는 걸요. 준호는 김 과장과 헤어진 후 곧바로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 남성이 바로 최태수 회장이라는 것을요. 아버지를 억울하게 만든 장본인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준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회장이 의심하고 피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준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버지의 옛 동료를 더 찾아보는 거였어요. 김 과장이 말했듯이 회사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 더 있을 거니까요. 준호는 최태수 그룹 근처 카페들을 돌아다니며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박민수라는 이름을 아는지, 5년 전쯤 억울한 일을 당한 직원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지만 한 아저씨가 귀띔해줬어요. 박민수? 아, 그 사람. 구두방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알 수도 있을 거야. 구두방 할아버지요? 응, 회사 뒤편에 있는 구두 수선집 할아버지 말이야. 거기서 오래 일하시면서 회사 사람들하고 친하셨거든. 준호는 즉시 그 구두방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구두를 수선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꼬마가 웬일이야? 구두 수선하러 왔나? 아니에요. 혹시 박민수라는 분 아세요? 5년 전에 최태수 그룹에서 일하셨던.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준호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너, 혹시 민수 아들이니? 네, 맞아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컸구나. 내가 준호구나?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하고 정말 친했었단다.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진짜로 알고 기억해주는 사람을 만났네요. 할아버지, 제 아버지 일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가게 문을 닫고 준호를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앉아라, 얘기가 길어질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차를 한 잔 따라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태수 회장도 아버지를 많이 아꼈지.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복잡한 일이었단다. 회사 안에서 권력 다툼이 있었거든. 회장님의 족갑벌 되는 사람이 아버지를 질투했어. 질투요? 응. 회장님이 혈육보다 내 아버지를 더 신뢰하셨거든. 그러니까 조카가 시기한 거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내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웠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말이야. 준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럼 회장님도 그 사실을 아셨을 텐데요? 그게 회장님도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 하지만 증거가 너무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었거든. 그리고 할아버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회장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주주들과 이사진들이 모두 내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준호는 억울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게. 그렇단다. 내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셨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후에 집에 불까지 났지? 그것도 수상했어. 너무 때맞춰 일어난 화재였거든. 혹시 누군가가 일부러?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없애려고 했을 수도 있고. 준호는 주머니에서 금단추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기억나세요? 할아버지가 그 단추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특별한 단추잖아. 회장님이 신뢰하는 직원들에게만 주시던 거야. 네, 우리 집 화재 때 이것만 남았어요. 그렇구나. 내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알 수 있네. 할아버지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이나 지났으니까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조카는 지금 회사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준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진실을 알려드리면. 회장님을? 그분을 어떻게 만나겠니? 준호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명동에서 구두를 닦아드렸거든요. 할아버지가 놀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회장님이 명동에? 네, 며칠 전까지 오셨는데 요즘은 안 오세요. 그렇구나. 그럼 회장님도 너를 알아보셨을 수도 있겠네.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준호야, 조심해야 해. 만약 회장님이 정말로 너를 알아보셨다면 복잡한 심정일 거야. 복잡한 심정이요? 응. 내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말이야. 회장님도 그때 많이 고생하셨거든. 준호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회장이 자꾸 피하려고 했는지, 왜 위험하다고 했는지 말이에요. 할아버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일단 조심하는 게 좋겠어. 그 조카가 아직도 회사에 있으니까. 준호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엄마. 준호는 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괜찮아, 준호야. 그냥 어지러워서.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이제 정말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쓰러진 어머니를 부축해서 간신히 침대에 눕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노래졌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엄마, 병원 가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준호야.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제발 병원 가요. 준호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근처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어머니를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간 수치가 매우 안 좋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몇 달. 아니,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간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준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간 이식이라니 그런 큰 수술을 받을 돈이 어디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수술비와 입원비 합쳐서 최소 몇 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준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몇 천만 원이라니 구두 닦기로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어머니는 며칠간 입원하게 됐고 준호는 매일 병원과 명동을 오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몇 천 원씩 버는 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최태수 회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반가우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거든요. 소년아, 요즘 안 보이더구나. 회장은 여전히 준호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회장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많이 아프신가? 네. 간이 많이 안 좋으셔서 수술도 받아야 한대요. 준호는 구두를 닦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깜짝 놀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저 알고 있어요. 회장님이 최태수 그룹 회장님이라는 거.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제 아버지 박민수, 회장님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회장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구나. 역시 민수를 닮았더라. 회장님은 제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회장의 눈에 고통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소년아, 그 일은 복잡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조용히 해.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회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해요? 언제까지 진실을 숨기실 거예요? 진실을.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니? 준호는 주머니에서 금단추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아버지 양복에서 떨어진 단추예요. 회장님이 주신 거잖아요. 회장이 그 단추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서? 집에 불이 났을 때 이것만 남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알겠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소중히 여겼을 거야. 이 단추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니까. 그럼 왜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단다.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때로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 회장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조카의 음모에 희생됐어.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막지 못했단다. 준호의 가슴 속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주세요. 너무 늦었어. 이미 5년이나 지났고 증거들도 다 사라졌어.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제발.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어요. 수술비도 없고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회장은 한동안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과 고민이 어려 있었어요. 일어나라. 사람들이 본다. 싫어요. 대답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소년아, 제발이요. 아버지의 명예라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안 되면 적어도 어머니만이라도 살려주세요. 회장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내가 도우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내 조카는 아직도 회사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 위험해도 괜찮아요. 이대로 있으면 어머니가 죽어요. 그때 회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알겠다. 지금 간다. 전화를 끄는 회장이 준호를 일으켰습니다. 소년아, 지금은 안 된다. 너무 급한 일이 생겼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돌아서서 봉투 하나를 준호에게 건넸어요. 이걸로 어머니 치료비에 보태라. 준호가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회장은 이미 검은 승용차에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준호는 그 돈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준호가 돈을 보여드리자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이 돈은 어디서, 어떤 분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00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 3천만 원은 있어야 해요. 준호의 희망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5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병실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까? 회장님이 정말로 도와주실까? 며칠이 지나도 최태수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매일 명동에서 기다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고 의사는 하루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준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최태수 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마지막 용기를 내봤어요. 로비 경비원에게 막혀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각오였거든요. 저기요.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요. 경비원들이 준호를 가로막았습니다. 꼬마야, 또 왔구나. 몇 번 말했지만 회장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정말 급한 일이에요. 제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바라봤어요. 제발 한 번만요. 5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돼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려왔습니다. 김 과장이었어요. 준호야, 여기서 뭐하니? 김 과장님, 회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급해요. 김 과장은 준호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셔. 며칠째 바쁘시더라고.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어요? 글쎄, 확답하기 어렵겠는데. 준호는 무릎을 꿇고 김 과장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이요. 어머니가 정말 위험해요.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김 과장의 얼굴에 동정심이 스쳤습니다. 일어나거라. 내가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엘리베이터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40대 중반에 잘 차려입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최 부사장님. 그 남성이 바로 최태수 회장의 조카인 최진우 부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장본인 말이에요. 이 아이는 누구야? 왜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있지? 김 과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장님을 찾아온 아이인데요. 최진우 부사장이 준호를 째려봤습니다. 꼬마야,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 준호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민수의 아들입니다. 최진우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뭔가 어두운 감정이 스쳤어요. 박민수라고? 네. 5년 전에 이 회사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닥쳐. 최진우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그런 소리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당장 나가. 왜요? 무서우신가요? 진실이 밝혀질까봐? 준호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최진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 애송이가. 경비원, 당장 이 아이를 내쫓아. 경비원들이 준호를 끌고 나가려 할 때 김 과장이 막아섰습니다. 부사장님, 아이가 너무 어린데요. 조용히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김 과장, 당신도 이 아이 편을 드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입 다물고 있어. 최진우가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내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알고 있어? 회사 돈을 훔친 도둑이었다고.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었어. 내 아버지는 죄인이야.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 여기 와서 떠드는 게 말이 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억울해요. 누군가가 거짓 증거를 만든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준호가 최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최진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뭐라고? 이 애송이가 감히. 아저씨가 아버지를 질투해서 거짓 증거를 만든 거잖아요. 최진우가 준호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김 과장이 말렸습니다. 부사장님, 진정하세요. 아이가 하는 말인데요. 아이라고? 이런 무서운 소리를 하는 애가. 최진우는 준호를 가리키며 경비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아이를 끌고 나가. 그리고 앞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해. 경비원들이 준호의 팔을 잡았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최태수 회장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일이지?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최진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삼촌, 이상한 아이가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서. 회장이 준호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모두 물러가라. 삼촌? 나도. 진우야, 너도 올라가. 최진우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로비에는 회장과 준호만 남았어요. 소년아, 여기서 뭘 하고 있니? 회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준호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위험해요. 의사가 이번 주 안에 수술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회장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그러면 안 돼. 그럼 도와주실 건가요? 회장은 한동안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왜요? 회장님이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움직이면 너와 내 어머니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 회장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포기해라. 그게 너를 위하는 일이야. 준호는 절망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거예요. 그날 밤 준호는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숨만 가쁘게 쉬고 계셨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수술비를 준비하지 못하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야 해요. 준호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회장님 집에 직접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준호는 새벽 5시에 병원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최태수 회장의 집 주소는 김 과장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북동 한적한 곳에 있는 대저택이었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이 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경비 초소까지 있었어요. 준호는 잠시 주저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요, 회장님 계세요? 경비원이 초소에서 나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꼬마야, 여기 왜 왔어? 회장님은 아무나 만나시는 분이 아니야. 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제발 한 번만 전해주세요. 안 돼. 돌아가. 경비원은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대문 앞에 주저앉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회장님, 박민수 아들 준호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한참을 그렇게 외치자 집안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비원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들여보내라.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대문을 열어줬습니다. 준호는 긴 진입로를 따라 걸어 들어갔어요. 양쪽에 잘 다듬어진 정원과 분수대가 있는 것을 보니 정말 부자들이 사는 집이구나 싶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최태수 회장이었습니다.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위험이 느껴졌어요. 소년아, 새벽에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회장님, 어머니가 정말 위험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래요.
준호는 다시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하신 걸 후회하신다면 이제라도 저희를 도와주세요. 회장의 얼굴에 깊은 고민이 스쳤습니다. 들어오너라. 여기서 그러면 안 되겠다. 집안은 정말 호화로웠습니다. 높은 천장과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까지 모든 것이 준호에게는 신세계였어요. 회장은 거실 소파에 준호를 앉게 하고는 차를 한 잔 가져다 줬습니다. 소년아,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하지만 왜 자꾸 못 도와준다고 하세요? 회장님이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 내가 함부로 움직이면 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버지 일도 그랬어. 내가 더 강하게 보호해줬어야 했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버렸지. 그럼 이번에는 다르게 하세요. 제발.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최진우 부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화가 가득했어요. 삼촌, 이 애가 여기까지 왔다고요? 진우야, 너는 왜 여기 있니? 어젯밤에 여기서 잤어요. 그런데 새벽부터 소란스럽더라고요. 최진우가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애가 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가 아니에요. 준호가 일어서며 최진우를 마주봤습니다. 아저씨가 제 아버지한테 한 일을 다 알고 있어요. 뭘 안다고? 내 아버지는 도둑이었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하니? 거짓말이에요. 아저씨가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이 애가 정말. 최진우가 준호에게 손을 들려고 했을 때 회장이 막아섰습니다. 진우야, 그만해. 삼촌, 이 애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박민수는 정말로 회사 돈을 빼돌린. 그만. 회장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최진우도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어요. 진우야,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라. 삼촌? 내가 이 아이와 할 얘기가 있어. 최진우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회장과 준호만 남았어요. 회장이 준호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년아,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뭐요? 내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걸 말이야.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무서웠어. 가족을 잃을까봐 무서웠단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지. 진정한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내 아버지는 내게 아들 같은 존재였어. 그런데 내가 지켜주지 못했단다. 회장이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너무 늦어버렸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 그럼 도와주실 건가요? 그래. 내 어머니부터 살리자. 그리고 내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시켜드리겠다. 회장이 전화를 들어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최태수입니다. 박지연 씨 수술비를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으로 수술 준비해 주세요. 준호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그때 최진우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삼촌, 뭘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믿고 계시는 건가요? 진우야, 이제 그만하자. 내가 한 일을 나는 다 알고 있어. 최진우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박민수에게 누명을 씌운 일 말이야. 그건 5년 동안 침묵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 회장이 일어서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소년아, 준비가 되었니? 이제부터 힘든 일이 시작될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준호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깨어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의사는 곧 의식을 찾으실 거라고 했어요. 최태수 회장이 약속대로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5년 전 박민수 사건의 진실을 모두 공개했거든요. 최진우 부사장의 조작과 음모, 그리고 자신의 침묵에 대한 참회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최진우는 구속됐어요. 회사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임원들이 줄줄이 물러났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죠. 준호야.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급히 일어나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깨어나셨어요?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수술 잘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시며 놀라셨습니다. 특실 병실에 온갖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이런 좋은 병실이. 돈은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결됐어요. 준호가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일도 다 해결됐어요. 아버지가 억울하지 않다는 게 세상에 다 알려졌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니? 네. 이제 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서도 아버지 얘기를 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최태수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계셨어요. 깨어나셨군요. 어머니는 회장을 알아보고 놀라셨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5년 전에 민수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회장이 어머니 앞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이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합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군요. 준호가 뭘 했길래. 준호가 어머니께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명동에서 구두 닦기를 하며 회장을 만난 일부터 진실을 찾아 나선 과정까지 모든 걸 다요. 어머니는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고생 많았구나, 우리 아들. 며칠 후 준호는 퇴원하는 어머니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회장이 마련해 주신 아파트였어요. 단칸방에서 벗어나 따뜻한 투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엄마, 이제 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공부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시면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학교에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다시 명동으로 가서 구두 닦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였어요. 명동 거리 한켠 익숙한 그 자리에 준호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간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준호 구두방 마이너스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었습니다. 준호야, 또 여기 왔구나. 최태수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자주 이곳을 찾아오셨어요. 네, 회장님. 구두 닦아드릴까요? 물론이지. 회장이 의자에 앉으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을 받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받을 거예요. 대신 번 돈으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준호가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잖아요. 항상 남을 도우려고 하시던. 그렇지. 내 아버지는 정말 그런 분이셨어. 회장이 외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금단추였어요.
이걸 너에게 돌려주려고 해. 이건 회장님 거잖아요. 아니야. 이제는 내 것이야. 내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말이지. 회장이 준호의 손에 단추를 쥐어주셨습니다. 준호야, 내가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임을 증명했어. 이 단추는 그 증표야. 준호는 단추를 소중히 받아들였습니다. 5년 전 불 속에서 건져낸 그 단추와 이제는 한 쌍이 됐네요.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맙다. 내 덕분에 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거든. 그때 구두방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준호야, 잘 지내고 있구나.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정말 기특한 아들이야. 할아버지도 준호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2개의 금단추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것, 하나는 회장님이 주신 것. 이제는 과거와 현재가 이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건강해지신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준호야, 밥 먹자. 네, 엄마. 식탁에 앉으며 준호는 금단추 2개를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럽게 만들어줬구나. 어머니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날 밤 준호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될게요. 준호는 2개의 금단추를 꼭 쥐고 내일을 꿈꿨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금단추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과 회장님의 참회, 그리고 자신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진실은 비록 늦었지만 결국 밝혀졌고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었어요. 이제 준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작은 구두 닦기 소년의 용기 하나가 거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아주기도 합니다. 혈연보다 진한 의리와 신뢰가,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진실의 힘이 무엇인지 준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순수한 사랑이 결국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따뜻한 용서와 화해로 보답받는 모습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준호와 함께한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